네, 반갑습니다. 우리 법과 사회 친구들,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교과서를 보시면 개인생활과 법이 1단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가족관계의 법이죠. 가족관계와 법. 네, 가족관계와 법.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혼인의 성립 및 이혼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 앞에서 나온 가족관계와 법, 계약과 불법행위, 물권의 행사와 한계, 어려운 단어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개인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개인. 그래서 이 개인과 관련된 법을 우리는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단원에 나오는 이 법들은 다 민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행위에 있어서 법이 규율을 행사하는데 그 대상이 개인과 개인이라는 거죠. 사실은 법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행정법도 있고 형사법도 있고 형사소송법도 있고 뭐 등등등등의 법이 있는데 그 자세한 것들은 차근차근 공부하더라도 일단 1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의 큰 카테고리의 상위 단어는 민법이다 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일단 혼인과 이혼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가족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통 우리가 뭐 가장 여러분들이 민법과 가족 관계와 이런 거에서 가장 많이 접해봤을 것 같은 서류가 바로 뭐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이나 이런 걸 거예요. 그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모든 출생과 사망과 혼인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서류에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의 관계를 너랑 나랑 우리 가족이야 콜 이게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어야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 사망신고도 해야 되고 혼인신고도 해야 되고 다 그 국가의 그 시스템 안에서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것에서 다 관리를 해요. 실종돼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실종신고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근대적이지도 않죠. 미개한 호적법이라는 것이 2008년도까지 있었는데 이 호적법이라고 하는 건 마치 조선시대 법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올리고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랐다. 그러니까 주체로서 뭔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남성의 종속된 그런 관계로서만 작동을 하는 이 호주제가 2008년 이게 폐지된 시점이 2008년이라는 게 너무 아이러닉한 것 같아요. 2008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됐고요. 이제는 뭐 엄마성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여자가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서도 호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친족이라는 개념은요. 보통 우리가 친척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친척. 그 바운드리에는 배우자와 혈족과 인척 이렇게를 다 통틀어서 친족이라고 하는데 배우자는 이제 쉬운 말이고 혈족이라고 하는 건 내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그리고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은 다 내 피 섞인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 사람들을 혈족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는 인척인데 인척이라고 하는 건 혼인을 통해서 친척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모부 고모부 또 누구가 있을까? 외숙모 이런 사람들은 인척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랑 피 섞이진 않았지만 혼인관계를 통해서 친척이 된 사람. 그러면 피 섞인 사람들은 다 친척이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피 섞인 그 범주 친척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둡니다. 8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촌 형제라고 하면 이모 자식이 사촌이잖아요. 이모 자식. 그러면 이모 자식의 자식과 나의 자식, 가네들끼리는 6촌. 그 아래끼리 8촌인 거예요. 8촌의 범위까지가 혈족이다. 이걸 너무 오래 설명했네. 자, 이제 본격적인 혼인 갑시다. 혼인. 자, 혼인은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건데 성립 요건이 일단 첫 번째, 둘이 좋아야지. 우리가 지금 나 좋지도 않은데 어거지로 막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팔려가고 뭐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서로 좋아야 돼. 나 너랑 결혼할래. 응, 나도. 이게 되어야지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자기네들끼리 결혼하고 싶어야지. 합의가 있어야지, 합의가.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8촌 이내의 혈족은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나 저 사촌 오빠 너무 사랑해. 사촌 오빠랑 결혼할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8촌의 범주를 정해줬죠. 그 친척에 해당되는 그 8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 이런 그 법적으로 혼인을 제한하는 그 친족 관계 있으면 혼인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중혼. 중혼 뜻이 뭔 것 같아? 중혼. 중첩된 혼인. 내가 이미 배우자가 있는데 또 결혼을 한다? 안 돼요.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야. 일처 다부제도 아니고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한 번 중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8촌 이내의 혈족의 결혼을 금하는 이유는 근친혼이라고 해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친척끼리 결혼했을 때 예전 고전 소설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좀 이런 돌연변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몇 살부터 혼인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법과 사회에서 나오는 그 나이는 다 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만 나이. 만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 아니죠. 내년 되면 이제 혼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8세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너네들끼리 몰래 가가지고 혼인신고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만 19세. 만 19세는 보통 이제 우리가 20살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주체적으로 혼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성년의제제도라는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 그지? 성년의제라고 하는 건 이 의라는 단어가 간주하다, 뭐뭐에 미치다, 뭐뭐에 비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년이라고 친다 이 말이에요. 성년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성년의제 제도이거든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만 18세가 부모의 동의하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아직 청소년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엄연히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집도 사야 하고 애기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 친권도 행사하고 양육권도 행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그 18세인 아이의 부모한테 가가지고 엄마 저 이거 해도 돼요? 엄마 저 애기 이거 이렇게 이거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사람한테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결혼을 했다면 이제 다 큰 어른이다라고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그 제도를 성년의제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성년자로 봄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자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의 그 부모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년의제 제도의 핵심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성년자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음주, 흡연 이런 것까지 다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느낌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이에요. 실질적 요건. 그럼 또 하나의 요건이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실질적인 요건, 또 하나는 형식적인 요건.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우리가 이걸 법률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혼.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은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것들을 다 하고 있어. 둘이 오케이를 했고 팔촌이네 혈족도 아니고 중혼도 아니고 다 했어. 그런데 혼인신고만 안 했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사실혼이라고 부른다. 사실혼. 동거하는 사람들, 사실혼. 또는 배우자가 있는데 바람 펴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는 사람, 홍상수 감독, 김민희. 얘네 둘이는 사실혼 관계예요. 사실혼 관계는 사실 거의 대부분 법률혼과 비슷하거든. 여러 가지 뭐 정조의 의무랄지 뭐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은 비슷한데 여기서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크지. 나중에 내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동거인은 안 돼. 뭐 증여를 해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혼인을 하면 부부가 되면 어떤 법률 효과가 있는가, 어떤 것을 해야만 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아까 얘기했죠. 동거, 부양, 협조, 동부협. 동부협은 기본적인 것들이야. 같이 결혼했는데 집에를 안 들어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뭐 돈도 안 갖다 줘. 뭐 시시콜콜 다 방해해. 이 공동생활에서 태클을 걸어. 이러면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거, 부양, 협조는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전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뭐 덕목, 항목, 필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어려운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부부별산제고 또 하나는 일상가사대리권입니다. 법과 사회의 용어들이 어려워. 부부별산제는요. 이게 별개로 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개로, 별도로.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뭐 여러 무슨 이혼 관련된 프로그램 보면 막 재산 분할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뭐 이렇게 살면서 쌓아 올린 재산이 이제 공동의 재산이니까 서로 반땡한다. 막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같이 쌓아 올려서 기여를 한 정도에 따라서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이 다 공동재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혼인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혼인 후에 취득한 자, 이런 것들은 각자 자기 거가 될 수 있는 거야. 혼인 전에 내가 1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었어. 혼인 전에 이미. 그러면 그 100억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내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는 혼인 후에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어가지고 나에게 상속을 예를 들면 또 150억을 또 물려줬어. 그럼 이건 나랑 남편이랑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내 재산인 거야. 그렇게 혼인 후에 뭐 상속이나 혼인 전에 내가 이미 축적해놨던 그 재산은 별도로 관리한다. 이게 부부 별산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같이 공동으로 쌓아 올렸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그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조를 열심히 하고 아이를 케어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할 경우에 오래 20년, 30년 살았고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같이 쌓아 올린 재산의 반절 정도를 청구할 수 있죠. 재산 분할로. 그리고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은 우리가 이제 네 재산이 있고 내 재산이 있고 각각의 고유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부라고 하면 가정을 이룬다면 이 하나의 공동체잖아. 이게 무슨 룸메이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정확하게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집도 같이 사야 하고 돈을 같이 모아서,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 양육비, 그 다음에 냉장고 채우는 거, 관리비, 이런 모든 돈들을 야, 나 이거 쓸 건데 뭐 너 동의해 줄 거야?를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때그때마다 나 콩나물 1,000원치 사는데 오케이, 이거를 다 일일이 합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우리가 일상에서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기 때문에 물건도 많이 사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그래서 부부간의 이제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런
법률 행위는 오케이 내가 그냥 너 인정하는 걸로 칠게 라고 대리운전처럼 너가 대신 하는 것도 나는 인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권리, 이걸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가요?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일상가사 대리권. 우리가 가사 도우미 할 때 그 가사예요. 일상적으로 가사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 대신 네가 하는 것을 나는 거기에 권리를 부여해준다 라는 뜻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지금 이건 뭐 아내가 제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했대요. 그래서 1억 원을 빌렸대요. 아 근데 저랑 상의도 안 했어요. 이거 돈 갚을 의무가 있어요?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나 몰래 나랑 상의 없이 아파트 분양받고 1억 원 빌렸으니까 이건 네 돈으로만 해결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보면 얘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쩌고 빨리 뭔가 처리해야 됐나 보지. 오늘까지 빨리 넣어야 돼요. 뭐 청약 오늘까지 뭐 얼마 넣어야 돼요. 막 이렇게 했나 보지. 근데 이런 경우는 공동생활을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일상가사로 본다. 이 범주까지도.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무슨 도박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뭐 이렇게 처분하고 명의를 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 목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어떻게 급하게 그 1억 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진 빚이나 여기서 뭐 대출에 대한 의무는 같이 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나랑 상의 안 했고 내가 관여 안 했으니까 네 혼자서 다 1억 갚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범주까지가 다 일상가사 대리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하고 뭔가 채무, 연대채무, 대출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부담해야 하는 거. 왜냐면 오케이 나 그거 너에게 대리로 하는 거 인정했어. 대리로 법률 행위 하는 거 인정했어. 라는 그 넓은 바운더리 안으로 이 행위까지를 승낙한 걸로 보는 건데, 단 어떤 것은 여기에서 예외가 되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꿍꿍이 짓을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 보증서 줘 라고 했어. 그래서 보증서 주는 용도로 내 배우자랑 상의하지 않고 막 아파트를 막 처분하고 막 담보로 제공하고 이런 거 안 돼. 아니면 뭐 그 엄청나게 고가의 사치품을 자기의 목적으로 막 산다거나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거나 위험한 행동 같은 거 있죠. 위험한 행동. 이런 것까지는 일상가사 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테일한 법률 관계에서 해석을 이건 일상가사 대리권이 돼요? 안 돼요? 지금 궁금한 부분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그 지점까지 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이 정도구나. 하지만 너무나 선을 벗어난 지나친 부분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막 보기에 제시해놓고 자 이 중에서 일상가사 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막 디테일하게 묻진 않는다는 거, 그 정도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이혼을 갈게요. 이혼은 자 크게 협의 이혼하고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깔끔해요. 나 너랑 이혼할래. 너도 그래? 나도.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면 됩니다. 협의 이혼. 합의하는 거야. 나도 이혼, 너도 나도. 서로 협의 이혼은 깔끔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저희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케이 콜 땅땅땅 바로 이혼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생각해 볼래? 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시기를 가져야 하는데 반드시 그걸 바로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해요. 이혼 숙려 캠프 도파민 나오는 프로그램 알고 있죠? 이혼 숙려 기간을 협의 이혼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여기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지금 뭐예요? 너네가 지금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래? 라고 하는 게 이혼 숙려
기간을 두는 건데, 자녀가 없을 때는 이게 헤어지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자녀가 있어, 미성년자 막 3살 5살, 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너네 둘의 어떤 그 결실, 이 소중한 자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라고 해서, 자녀가 있으면 3개월로 조금 더 길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혼 숙려 기간을 겪었는데도, 이걸 충분히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해야 돼 라고 하면,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어. 그러면 이혼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이혼 의사 확인서를 어디다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느냐, 관할 구청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신고도 관청에 가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청, 뭐 동사무소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이혼합니다 라고 하는 걸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협의 이혼의 효력의 어떤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골치 아픈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이게 지금 둘이 합의가 안 된 거야. 어쨌든 합의가 안 된다라는 건, 한쪽은 이혼하고 싶은데 한쪽은 이혼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둘 다 이혼하고 싶은데 뭐가 안 맞아. 예를 들면 양육권 다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산 분할의 그 액수가 다르다든지, 위자료가 내가 생각하는 위자료랑 제가 준다는 게 다른다든지, 뭐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그 정확한 어떤 중재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나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책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배우자, 보통 바람핀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일 안 하고 계속 집에서 그냥, 그죠? 무능력자처럼 사는 사람, 뭐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유책 사유가 있겠죠. 이 유책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자격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 유책 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어요.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책 배우자가 아닌 사람만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오케이, 너는 위자료 얼마 줘야 되고 양육권은 누구한테 있고, 최종적인 판결을 하기 전에 여기서 조정 전치주의라는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판결 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조정이 뭐냐면 일종의 밀당, 뭐 합의를 위한 어떤 합의를 위한 배려, 대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 법률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재판장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딱딱하고 막 뭔가 이렇게 유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땅땅땅 끝이잖아. 또 서로 되게 날석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딱딱한 법정 대신 좀 이렇게 법률의 용어가 아니라 가운데서 이제 판사가, 야, 얘는 이렇게 생각한대. 야, 이거 실제로 가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둘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적당한 선에 어떤 둘 다 합의 볼 수 있는 어떤 걸 마련하는 것, 이게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게 재판으로 들어가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굉장히 서로 이제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막 마음도 다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끝까지 못 볼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해서 조정으로 되면 여기서 이혼. 근데 만약에 조정이 안 됐어. 더 이상 둘 다 서로 절대로 양보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 없이 재판을 했어? 그러면 재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양육권은 저 아내가 가지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로 얼마를 주고, 남편 네가 바람 폈으니까 위자료 얼마 주고, 그 다음에 면접교섭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 판결이 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효력에 성립되는 그 시점, 협의 이혼은 관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 이혼을 신고하는 거, 이게 효력. 재판상 이혼은 최종 판결 또는 판결 전에 조정에서 합의됐다면 조정 성립.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어떤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혼이 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냐면 재산을 나눠야 돼. 이거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살수록 예를 들면 전업주부는 그 공동의 재산이라고 우기면서 반절 정도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30년 쭉 오래 내가 이 가정에 이 정도를 기여를 했는데 우리가 쌓아온 재산은 나의 기여가 이 정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한 30년 정도 돼야 어떤 공동의 재산을 반절 정도 요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 청구권, 재산을 나누는 부분. 그리고 또 이혼을 했을 때 이제 둘 중에 누구 하나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수 있잖아. 바람 폈어, 때렸어, 막 아이한테 막 아이를 학대했어. 이렇게 치명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위자료 줘야 돼. 야, 너 이 정도로 내 정신적인 고통, 네 육체적인 고통 네가 다 돈으로라도 어떻게 보상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더라도 그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는 그렇게 함부로 쉽게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 교섭권을 가집니다. 부모하고 자식은 만나야 돼. 이 둘은 얼마나 자주 만날지 이런 거는 알아서 합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만약에 양육자가 엄마야. 그럼 면접 교섭권은 아빠가 가져야겠지. 아빠가 양육해. 그럼 엄마가 가지는 거고. 근데 부모가 나는 자식 안 만나고 싶은데 이럴 순 없어. 이거는 아이를 위한 거야. 근데 아이가 저는 저 폭행범 아빠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럼 안 만날 수 있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게 좀 만만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혼인도 이혼도 이게 절대 나의 일은 아닐 것이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혼인도 이혼도